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50대입니다.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사실 50대가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저 사람 왜 저럴까 생각을 했었던 사람은 몇 되지 않을 정도로 전 인복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제 형님이랍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들려드릴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어요. 제 시댁 식구들은 모진 곳 없이 순둥순둥한 분들이세요. 시부모님도 20여 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제 마음에 상처를 주신 적도 시집살이를 하려고 하신 적도 없으실 정도로 좋으신 분들이시죠.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는데 아주버님은 공부를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박사과정까지 밟으셨고 저희가 결혼한 지 5년 후쯤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형님은 아주버님과 나이 차이가 꽤 있었는데요. 저보다도 나이가 4살 적었어요. 그렇지만 전 당연히 형님 대접을 하려고 했죠. 근데 형님은 저와 비슷한 생각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시집 오고 나서 형님은 앞뒤 상관없이 저에게 반말을 하셨고 자신은 대우를 해주길 원한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죠. 제 길을 잡으려고 했던 것인지 형님 댁에 부르셨는데 가보니 형님 친구분들이 같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형님이니까 말 놓을게. 괜찮지? 애들아, 여기는 내가 말했지? 나보다 나이 많은 동서 있다고. 인사해, 동서. 여기는 내 친구들. 동서, 나보다 아무리 시집을 5년 빨리 왔다고 하더라도 원래 이런 건 나이 순이 아니라 학렬 순이잖아. 그치? 내가 윗사람이니까 나는 말 놓아도 동서는 나한테 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테고 어머님께서는 동서한테 이것저것 많이 배우라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나이도 있는데 굳이 뭐 배울 건 없다고 생각해. 난 나이 많다고 해서 예의 안 차리는 애들 딱 질색이거든. 아, 네. 안 그래도 어머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나이가 많지만 어쨌든 형님이시니까 형님 대우를 해달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지. 다음에 올 걸 그랬네요. 집에 손님이 계실 줄은 몰랐어요. 이거 어머님께서 형님이랑 나눠 먹으라고 주신 과일인데 온 김에 가지고 왔어요. 동서는 일찍 결혼했으니까 칼질도 잘할 거 아니야? 나는 이제 막 결혼해서 이런 거 잘 못 자르는데 우리 친구들도 과일 좋아해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동서가 가서 과일 좀 내와줄 수 있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과일이랑 저기 찻장에 보면 차도 있는데 차도 우려가지고 같이 가져와줘. 우리는 거실에서 얘기 좀 하고 있을 테니까. 그 과일 하나만 자르지 말고 여러 개 골고루 해서 잘라줘. 네? 아니 형님, 저는 형님이 집에 좀 와달라고 해서 급한 일인 줄 알았어요. 친구분들도 계시니 저는 가볼게요. 제가 여기서 과일 깎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잠깐 시간 내서 나온 거라서 그냥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과일 여기 놔둘게요. 형님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보고 과일과 차를 내오라고 시키는 형님이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과일을 두고 나가려고 하자 그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정말로 모욕적이었죠. 형님 친구들은 나이만 많지 별거 없는 것 같다며 형님이 제대로 잡겠다면서 저를 향해 비웃었어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남편은 나이도 어린데 결혼 생활도 이제 시작했으니 길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며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따로 볼 일이 없었고 형님도 저를 혼자 불러내지 않으셨죠. 이후 전 임신을 해 딸을 낳게 되었어요.
출산을 하면서 가다출혈로 인해서 전 생사를 오가게 되었고 다행히 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깨어나고 나서도 몸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고 1년 동안은 아이 육아하는 것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걱정이 한가득이었고 1년여 동안 시댁 식구들을 따로 보지 못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괜히 제가 신경 쓰일까 싶어서 집에 오지 않으시고 아이만 시댁에서 데리고 가서 봐주셨죠. 그런데 형님께서 전화를 해와 제가 아픈 것이 꾀병이 아니냐는 말을 꺼내셨죠. 동서, 아무리 아파도 며느리라면 며느리 도리는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있다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놓아버리면 어쩌자는 건데? 나 이거 나만 오길 벼르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 출산하고 몸조리 하는 거라 생각해도 1년은 너무한 거 아니야? 동서, 진짜 아픈 거 맞아? 뭐 병원에서 진단이라도 받은 거 있으면 나 좀 보여줘. 나 진짜 못 믿겨서 그래. 출산하고 기력이 약해진 걸 어떻게 병원에서 진단받아서 드리나요? 형님도 이제 저희 시댁 다 파악하셨겠지만 시부모님 저희한테 뭐 한 번 시킨 적도 없으시고 명절에도 어머님이 알아서 다 해두셔서 저희 할 것도 없다는 거 알잖아요. 출산하면서 출혈이 심했고 죽다 살아났어요. 그것 때문에 좀 길게 쉬게 되었는데 제가 몸 나아지면 그때 봬요. 내 주변에서도 동서처럼 출산하면서 과다출혈 있었던 애가 있는데 걔는 멀쩡하던데? 지금 멀쩡히 회사도 다니고 잘 지냈는데 동서만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동서 솔직히 말해봐. 지금 괜찮은데 그냥 쇼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시부모님이며 도련님이며 거기다가 우리 남편까지 죄다 동서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면서 지켜보는데 동서 주목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네? 형님. 아무리 그래도 사람 목숨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님 제일 속상한 건 저예요. 아이도 제대로 못 돌보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다가 몸도 제 맘대로 따르지 않는데 이렇게 전화하셔서 사람 속 뒤집어 놓으셔야 되겠어요? 형님이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쁘신진 모르겠지만 저 거짓말로 아픈 거 아니고 내일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전처럼 생활하고 싶거든요. 아니 뭐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왜 성질이야? 동서 성질낼 기운은 있는가 보네. 거봐. 동서 그거 다 꾀병이라니까. 동서 진짜 아프면 내가 이런 말 한다고 그렇게 화낼 수 있겠어? 화내는 거 보니까 안 아픈 거 맞네. 동서 애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꾀병을 부려? 남들 다 출산하는데 동서만 너무 유난인 거 알아? 주변에서도 말해주고 싶은데 동서가 너무 아픈 척 해버리니까 다들 말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해주는 거야. 동서, 눈치 챙겨. 죽을 뻔했던 제 앞에서 꾀병이 아니냐면서 비꼬는 형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서는 바로 형님을 찾아가 한바탕 했는데 형님은 그런 말 한 적 없다면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울며불며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대꾸를 하거나 대항하고 싶은 생각조차 못했죠. 제 몸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운동을 시작했고 점차 저는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건강을 되찾을 때쯤 형님 역시 임신을 하셨고 출산을 하셨어요. 출산하고 나서 조카가 5개월쯤 되었을 때 처음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형님은 너무 서운하다면서 펑펑 울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거기다가 도련님까지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도 출산하고 몸도 좋지 않아서 애도 제대로 못 돌봤는데
어떻게 제 몸 걱정은 안 하세요? 동서 아플 때는 그렇게 매번 걱정만 하시더니 왜 저 출산한 거는 관심도 안 가지세요? 저는 장손 낳았잖아요. 제가 장손 낳았으면 제 걱정을 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팔목이며 어깨며 다 아프고 힘든데 동서만 걱정하시고 이거 차별이잖아요. 아이고, 큰애야. 그런 게 아니라 둘째도 그렇지만 우리는 뒤에서 걱정만 했지 전화하거나 찾아가거나 그런 적은 없어. 괜히 찾아가면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둘째 출산했을 때 너희들도 있는 자리에서 걱정을 좀 많이 했나 보구나. 미안하다. 근데 큰애 출산하고 나서도 우리 걱정 정말 많이 했단다. 서운한 거 있으면 풀거라. 아, 당신 왜 그래? 이러려고 여기 오자고 한 거야? 아, 내가 말했잖아. 당신은 참석 안 해도 된다고. 바닥바닥 우기면서 가겠다고 하더니만 이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해주실 만큼 다 해주셨잖아요. 당신 내가 말했잖아. 우리 산후도우미 오시는 분, 그 돈 다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거라고. 3달이나 받아놓고서는 도대체 뭘 차별했다고 하는 거야? 오히려 재수 씨는 아무것도 안 받았어. 그만 말해. 아니, 내가 돈 받은 걸로 그래? 동서 아플 때는 시부모님이며 당신이며 걱정하면서 챙기려고 하잖아. 아니야? 나도 출산하고 힘든데 나한테 관심 갖는 사람도 없고 이게 뭔데? 동서는 이런 자리 참석도 안 하고 말도 안 했다며. 당신이 나한테 말한 거는 참석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동서는 신경 하나도 안 쓰게 신경 써줬으면서 나는 왜 그렇게 안 해주냐고. 다른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 다 나보고 서운하겠다고 해. 아,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재수씨 죽다 살아난 거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 재수씨랑 당신이랑 차별한 적 없어. 이렇게 만나는 자리도 당신 안 나와도 된다고 분명 얘기했고, 지금까지 당신 애 한 번 제대로 안아주지도 않고 모유 잘 나와도 그냥 단유해버린 거에 대해서도 아무도 뭐라고 한 적 없어. 몸조리 하라고 했더니만 집에서 쉬지 않고 당신 친구 만나러 간다면서 한 달 후부터는 잘만 나갔잖아. 그래 놓고서는 애는 산후도우미한테 맡겨두고. 그런데 어떻게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그딴 말을 해?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형님은 너무 서운하다며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서는 저희는 너무나 황당했죠. 출산 후 형님은 한 번도 아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모두 산후도우미에게 맡겨놓고 놀러 다니기 바빴죠. 출산하고 모유도 많이 나왔지만 하기 싫다며 단유를 해버렸고, 낮에는 산후도우미가 와서 아이를 봐주고 저녁에는 퇴근한 아주버님이 봐야 한다며 자신은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저희는 형님이 시부모님께서 차별을 한다고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황당했어요. 산후도우미를 부르는 비용 모두 시부모님이 부담하고 있었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간 아주버님은 알고 있던 세월 동안 한 번도 언성을 높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아주버님은 처음으로 크게 화를 내셨어요. 흐지부지하게 자리가 정리되고 난 후 시부모님은 다 같이 모이는 자리는 줄여야 할 것 같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시부모님과 각자 따로 뵙게 되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마주치게 되었죠. 시간이 더 흘러 딸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딸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영특하고 똘똘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공부를 시작하니 각종 경시대회에서도 1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서는 시부모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어쩌다 다 같이 밥을 먹게 된 자리에서 딸의 경시대회 1등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형님은 기분 나빠하며 비웃으셨어요. 제가 딸이라서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도 다들 똘똘하다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경시대회까지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애가 어떻게 알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신청해서 갔다 왔더라고요. 학원 한번 안 보내고서 이렇게 잘하는 애는 드물다면서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저도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애가 제 뱃속에서 나왔는지. 동서, 집에서 막 애 구박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상하잖아. 따로 공부도 안 하는데 경시대회 1등이 웬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동서가 집에서 막 애 잡아서 공부시키고 그런 건 아니고, 동서가 생각하기에는 안 잡는 것처럼 보여도 남들이 보면 잡는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애들 다 똘똘하지 않나? 난 또 뭐 천재로 증명이라도 된 줄 알았네. 고작 경시대회 1등 가지고 너무 호들갑 아니야? 아, 그럴 수 있죠. 경시대회 1등 한 게 뭐 엄청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뿌듯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딸아이가 혼자서 스스로 알아서 했다는 게 뿌듯하고 대견한 거죠. 선생님께서도 저한테 대단하다고 말씀하실 정도면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동서, 너무 딸이라고 감싸는 거 아니야? 어차피 딸은 커봐야 아는 거야. 동서도 봐봐. 어릴 적에 똑똑했다면서? 근데 지금 딸이나 키우고 집안에만 있는데 어릴 적에 똑똑해봤자 아니야? 우리 준성이처럼 아들로 태어나면 또 모를까. 그리고 초등학교 때 아무리 잘해도 고등학교 가서 공부 못하면 나중에 창피할걸? 동서 너무 호들갑이야. 그게 뭔 자랑이라고. 애를 얼마나 공부로 쪼아댔으면 그랬겠어? 동서 치맛바람 벌써 무섭네. 형님의 말을 들으면서 대꾸를 해볼까 하다가 참았어요. 듣기로는 조카가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통에 형님이 매일 조카를 잡느라 힘들다고 했기 때문에 딸의 소식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형님은 부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은 커갈수록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자라줬어요. 한번 말썽 없이 컸지만 반대로 조카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히고 사고쳐서 한바탕 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조카가 크게 사고를 쳐 심할 경우 전학까지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모든 것이 제 책임이라며 말을 했죠. 이거 다 동서 책임인 거 알아? 어쩔 거야? 우리 아들 인생 망치는 거. 동서가 동서 딸 자랑만 안 했어도 우리 아들 저렇게 안 컸지. 동서가 계속 딸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착하다 자랑하니까 주변에서 다들 은근 비교하고 아들 기죽이고 그래서 저렇게 크는 거잖아. 동서 어쩔 거야? 동서가 책임져. 우리 아들 전학 가게 생겼는데 동서가 다 책임지라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책임을 져요? 그리고 형님,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실 게 아니라 조카랑 얘기를 해보셔야죠. 저희가 만나면 1년에 얼마나 본다고 제 책임이라고 하세요? 저 비교한 적도 없고 자랑한 적도 없습니다. 형님, 조카 계속 그렇게 잡으실 게 아니라 조카 얘기도 들어주시고 공부하라고 스트레스 주기보다는 같이 시간을 좀 보내세요. 제 책임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형님 솔직히 조카 공부만 시키려고 하시지 조카랑 같이 놀러 가거나 시간 보내신 적 없으시잖아요. 네가 뭘 한다고 그런 말을 짓거려? 내가 내 아들 알아서 공부시키겠다는데 네가 뭔데 감히 선을 넘어? 애초에 네가 네 자식 자랑 안 했으면 우리 애도 기죽을 일도 없고 내가 공부시키려고 하지도 않았겠지.
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잘못해놓고 발 빼는 거야? 동서 참 너무한다. 이거 동서 책임도 있어. 동서야말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동서가 그렇게 말을 꺼내지 않았으면 우리 애 잘 컸을 거라고. 정신 좀 차리세요. 제가 뭘 했다고? 형님 그 어린애 학원만 몇 개 보내시는데요. 시험 보고 한 개만 틀려도 형님 애를 쥐잡듯이 잡으시잖아요. 애가 오죽하면 저희 집으로 피신 왔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난리 난 일도 조카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지도 않으셨잖아요. 조카도 억울한 것 같던데 그거 한 번도 안 들으시고 형님 체면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참나, 날 가르치려 드는 거니? 내 새끼는 내가 알아서 해. 걔가 동서 집에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작은 아빠 집에 못 가니? 그런 거 가지고 무슨 오죽하면 피신 같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일은 동서보다 내가 더 잘 알지. 아무튼 앞으로 우리 애 앞에서 자랑이나 하지 마. 그거 우리 애한테 상처고 기죽는다고. 형님은 모든 것이 제 책임이라고 했지만 사실 조카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이유는 바로 아주버님과 조카가 언제부턴가 주말마다 남편 사업장으로 찾아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놀러 오는 줄 알았는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고서도 매주 찾아오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었는데 아주버님께서 꺼내신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애 엄마가 애를 너무 잡으려고 해요. 솔직히 난 공부하는 거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애 엄마는 아닌가 봐요. 애가 하루 종일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자요. 내가 애 학원 좀 줄이라고 말했는데 애 교육에 신경도 안 쓰는 아비라면서 무책임하다고 말하니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요즘은 학원 좀 줄이긴 했는데 주말이면 책상 앞에서 아예 일어나게 하지 않으니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데리고 나갔다가 오겠다고 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 저러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애는 스트레스만 받고 힘들어 하는데. 형님한테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안 그래도 조카도 평일에 저희 집에 몇 번 오거든요. 학원에서 버티다가 힘들면 온다고 하는데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형님한테 저도 전에 얘기를 해봤는데 상관하지 말라고만 하시고 저도 조카 볼 때마다 얼굴이 많이 상하는 것 같아서 안쓰럽긴 했거든요. 그래도 아주버님께서 잘 얘기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나도 다 해봤죠. 근데 애 엄마는 자기 고집만 피우니까 주말만이라도 애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러 갔다 오겠다고 하고 나오는 거니 당분간은 비밀로 해줘요. 어차피 애 엄마는 자기 노느라 바쁘겠지만 솔직히 애 엄마 하는 꼴을 보면 더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한데 부모님 생각하면 참아야지 싶다가도 애 생각하면 안 되겠다 싶네요.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죠. 형님도 뭔가 기대가 있으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시집 오셨잖아요. 아무리 마주치지 않는다지만 저희 딸이랑도 비교도 하시는 것 같고 더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오시는 동안은 편하게 계세요. 형님도 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버님과 조카는 몇 달을 그렇게 주말마다 꼬박 남편의 사업장으로 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화가 많았던 조카도 많이 좋아졌죠. 아주버님은 가정을 지키면서도 조카가 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평일에도 일을 줄이면서 조카 시간을 보내려고 하셨고,
조카 역시 그런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아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형님은 화가 잔뜩 나서 저에게 전화를 해 오셨어요. 그간 어떻게 숨길 수 있냐면서 여우짓을 했다며 저를 비난하셨죠. 전 형님의 비난에 참으려고 했지만 그동안 힘들어하셨던 아주버님과 조카가 생각나 제 생각을 모두 말하게 되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주제 넘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 꼭 해야 되겠네요. 아무리 그래도 아직 어리네 그렇게 자정까지 학원 돌리고 쉬는 날 없이 공부만 시키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말에도 일어나서는 자기 전까지 책상에서 못 움직이게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애는 지쳐요.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학원에서도 공부하는데 주말까지 쉴 틈 없이 그렇게 공부만 하면 애는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형님, 공부 잘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 건강하게 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건 형님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동서, 좀 주제 넘는다는 생각은 안 해? 동서 근데 참 여우다. 난 이렇게 뒤에서 여우짓 하고 있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 연기하면서 꼬드기고 자기 편 만드니까 좋아? 동서 딸만 공부 잘하면 되니까 그딴 말 할 수 있는 거지. 동서 진짜 사람 잘 홀리네. 어떻게 우리 남편까지 홀려가지고 이딴 상황을 만들어? 참 대단하다. 예전부터 기분 나빴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형님, 제가 싸우자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요. 형님 공부도 중요한데 다른 건 더 중요해요. 형님, 애들 한순간에 크고 지금 크는 시간 다시는 안 돌아와요. 아주버님도 계속 얘기하신다면서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아주버님도 그렇지만 조카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한다고 생각하면 답답하잖아요. 네가 뭔 상관이야. 내가 이렇게 시키건 저렇게 시키건 네가 뭔 상관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 가정이고 내 가족이야. 넌 네 식구나 챙겨. 어따 대고 주제넘게 이래라 저래라야? 동서는 괜찮겠지. 공부 잘하는 딸이 있으니까. 동서 딸이 공부 못했으면 그런 말 할 수나 있었겠어? 그거조차도 여우짓이라고는 생각 안 하나 봐.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지 말고 네 가정이나 지켜. 말로 할 때 주제 넘지 말라고. 형님은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안타까운 마음에 말을 했지만 형님은 주제넘는 일이라면서 화를 내셨죠. 그 이후로 조카와 아주버님은 저희 집을 오지 않았지만 형님은 여전히 조카를 자정까지 학원에 보내는 듯 했고 계속해 늘어나는 학원비 때문에 아주버님은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투잡을 뛰셨어요. 시간이 더 지나 딸은 공부를 정말 잘해서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나 학원 한번 보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딸 혼자서 스스로 공부하고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크는 동안 짜증 한번 부린 적 없이 착하게 자라준 딸이 저는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러던 딸이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등록금만이라도 벌어보고 싶다면서 가해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고생한 게 있으니 푹 쉬기를 바랬지만 딸이 꼭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고 하니 전 무리하지 말고 해보라고 했죠. 그러던 중 형님께서 딸에게 가해를 맡기셨다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전 그 소식을 듣고 형님 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마당을 지나 안쪽으로 가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바로 형님이 돈봉투로
딸 뺨을 웃으며 때리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울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 뒤도 안 보고 뛰어들어 형님을 밀었어요. 야, 너 그 잘난 머리로 왜 우리 아들은 가해 못 시켜주겠다고 하는 건데? 너 진짜 웃기네? 애가 지 엄마 닮아가지고 돈 또 올라가지고. 그래, 너 등록금 벌고 싶어? 그럼 돈값을 해야지. 너 우리 아들 1등 만들어줄 수 있니? 그거 아니면 나 너한테 돈 못 줘. 애 성적 오르는 거 보고 내가 돈 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너네 엄마한테 이거 말하면 알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딸 왜 때려? 이러려고 내 딸 가해하라고 불렀니? 진짜 뭐 하는 거야? 가해시키려고 했으면 애초에 나한테 말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성적 오르고 돈 주는 게 어디 있는 도둑놈 심보야? 됐고, 가해 안 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우리 딸 때린 거, 그거 내가 다 복수할 거야. 책임? 진짜 웃기고 있네. 그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애 가해시키나 봐. 돈이 없었으면 나한테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 이렇게 딸이 구걸해서 등록금 벌어야 되겠니? 그리고 좋은 대학 가면 뭐해? 애 못 가르치겠다고 하는 거 보면 실력도 없는 것 같구만. 이거 수능 본 거 좀 다시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컨닝하거나 그런 거 아니냐고. 실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대학에 갔는지 난 너무 이해가 안 되네. 뭐? 지금 말 다 했어? 우린 무시해도 내 딸 이렇게 무시하지 마. 네가 무시할 애 아니니까. 내가 지금까지 널 대우해준 건 형님이라서 그런 거야.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너 같은 인성이 무슨 형님이니? 어른이면 어른답게, 형님이면 형님답게 굴어야지. 유치하게 뒤에서 사람 괴롭히는 거 네 취미니? 내가 지금 상황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해? 너 앞으로 있을 일 꿈에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피눈물 흘릴 거라는 것만 알아둬. 아, 무서워서 어디 살겠나? 어디 할 거 다 해봐. 내가 눈물이나 한 방울 흘리나?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매번 뒤에서 호박씨 까면서 앞에서는 순진한 척 형님 거리면서 사람들 홀리고 다니고. 내가 너 여우짓 하는 거 다 알고 있다고 했지? 네 애새끼도 마찬가지네. 돈 또 골라서 사촌한테 돈 받고서 가해해주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웃겼는데. 애나 엄마나. 얘, 넌 왜 질질 짜니? 너 내가 뭘 했다고 질질 짜냐고. 되지도 않는 깡패 짓거리 그만해. 뭘 믿고 이따위 짓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지 앞으로 지켜보면 알겠지. 나중에 내 바지가랑이 붙들고 미안하다고 질질 짜지나 마. 그렇게 참아왔던 분노가 터트려지고 말았습니다. 저에 대해서 비웃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제 딸을 건드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후 형님은 시부모님께 제가 반말하고 대들었다면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자신을 전부터 뒤에서는 무시하고 욕했다며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확인을 하려고 가족들을 다 불렀고 형님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동안의 일을 다 말했어요. 딸과 조카 역시 당시의 일을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얘기를 듣고선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은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전 얼마 전 조카 학원에서 들었던 얘기도 했어요. 그동안 형님은 온갖 학원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더라고요. 여러 학원을 옮기며 다녔었는데 아이 성적을 핑계로 학원비를 할인받거나 무료로 수강을 받는 진상짓을 했던 것이죠. 안 그래도 학원가에서는 이미 소문이 나서 더 이상 옮길 학원도 없을 거라며 조카를 데리러 갔다가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전 아주버님께 받는 생활비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형님은 아주버님에게는 학원비를 부풀어 말한 후 생활비를 받은 후에 절반 넘게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중간중간 목돈이 필요하다며 아주버님께 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형님께 부탁을 해서 목돈을 빌렸다고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전 형님과 통화나 메시지를 보낸 내역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형님은 목돈을 받고 명품을 사거나 친구들과 술 마시며 사치를 부렸던 것이었어요. 이 모든 사실이 들통나자 형님은 저를 찾아와 울며불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동서, 내가 동서한테 너무했지? 솔직히 내가 동서보다 어리기도 하고. 아니, 언니, 내가 미안해요. 내가 너무 철이 없어서 그런 거고. 솔직히 애들도 서로 차이가 나니까 너무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저 이해하시죠? 이번에 남편이 이혼하자고 말하는데 언니가 좀 나서주시면 안 될까요? 언니가 나서서 남편한테 말하면 이혼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가 해결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버릇없게 안 굴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네가 한 짓을 생각해. 그동안 상처 준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이럴까 생각은 안 드니? 그렇게 일진짓거리 할 때는 재미있었지?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네 눈에 피눈물 날 거라고. 그간 재미있게 잘 지냈으니 벌 받을 차례 아닌가? 네가 한 짓 생각하면 이렇게 뻔뻔하게 찾아와서 나한테 부탁하지 못할 텐데. 알아요. 제가 진짜 잘못했다는 거 아는데 그건 진짜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언니도 저한테 미안한 거 있잖아요. 시부모님도 비교하고 남편도 언니 칭찬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된 건 언니 탓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앞으로 정신 차려서 살게요. 남편 저한테 생활비 사용 내역도 다 달라고 하고 난린데 다른 건 몰라도 언니가 돈 빌렸다고만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넌 지금 하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 20여 년을 비웃고 무시했던 게 네가 이렇게 빈다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니? 이혼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 피눈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주버님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당연히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친권 양육권도 아주버님이 가지고 오게 되었고 재산 분할 없이 오히려 위자료를 토해내고 형님은 쫓겨나듯 나가게 되었습니다. 딸을 폭행한 것에 대해서도 바로 신고해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자신은 그런 적 없다면서 바득바득 우겼지만 집 내부에 있던 CCTV 영상을 아주버님을 통해 확보하고 신고하니 처벌을 받게 된 거죠. 이혼하고 얼굴도 못 들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아주버님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형님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혼을 했는지 아주버님이고 시부모님도 모두 주변에 말을 안 하시고 다니시니 형님은 주변에 저 때문에 이혼을 한 거라며 억울하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알고선 전 형님이 일을 하는 곳에 찾아간 것이죠. 형님은 제가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안절부절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곳에서도 쫓겨날 수 있겠다 생각했겠죠. 그렇게 형님이 일하는 곳을 계속 찾아가면서 결국 형님은 본 지역을 떠나 지방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전화와 저를 원망하는 말도 하기도 했지만 애초에 지금의 상황을 만든 건 본인이라는 걸 알아야죠. 조카는 이후에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방황 없이 착실하게 공부했고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답니다. 어릴 적 방황할 때마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던 저에게 항상 감사하다며 찾아오는 조카를 보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네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은 무언가 잘나야 하는 사람이 아닌 늘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가족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4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었지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더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무엇이든 악착같이 하고 살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고 요리 기술을 많이 익혔어요. 서러움도 많았고 비굴한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성공할 거라는 열망으로 버텼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성공하겠다는 열망 하나만을 가지고 저는 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야무지고 모든 깔끔한 성격을 가진 저에게 딱이었죠. 때가 좋았는지 처음 연 가게가 그야말로 대박이었죠. 나이는 어린데 손맛이 좋다, 아주 야무지다, 아주 깔끔하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서 성장하였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이모님들과 함께 일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다행인지 이모님들도 제 편이 되어주셨죠. 요즘에서야 셰프니 요리 경연대회고 하지만 전 어린 나이에 모든 걸 제가 느끼고 깨달으며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너무 맛있었어요. 아니, 이 집은 진짜 올 때마다 항상 똑같이 맛있단 말이야.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요. 아침마다 신선하게 다 재료 손질해서 그날그날 직접 만드니까요. 다음에 또 찾아와 주세요. 음식 솜씨가 훌륭한 엄마의 손맛을 이어받은 저는 남들보다 빨리 음식점을 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음식점은 소문이 나서 전국에 체인점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가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참 식당을 운영할 때 손님으로 만난 남편과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슬아이 딸아이 한 명을 낳았어요. 부모님은 저까지 가난한데 가난한 남자를 만나면 어떡하냐부터 시작해서 말리셨지만 항상 관심과 사랑이 부족한 저에게 남편은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죠. 어려서부터 힘들게 이 자리까지 우여곡절 끝에 올라올 수 있었고 항상 가난했기 때문에 늘 아쉬움이 뒤따랐던 순간들이었는데 내 가정을 꾸리고부터는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나도 안 하고 살 수 있게 되니 그 얼마나 행복하던지. 남편은 택시 운전기사를 하다가 저를 만났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흙수저였기에 어린 나이부터 택시를 몰며 생활비를 벌어내는 청년이었죠. 처음엔 단골 손님으로 그러다 그의 자상한 모습에 이끌려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가게가 한참 잘 되고 있던 터라 남편은 택시 일을 그만두고 결혼 후 본격적으로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저도 옆에 바로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든든하였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구나 싶었던 나날이었죠. 가게 이모님들은 장난으로 서방 너무 믿지 마라. 네가 다 챙겨야 한다고 했지만 웃어 넘겼고요. 마무리는 내가 하고 들어갈 테니까 자기는 좀 들어가서 쉬어. 힘들 텐데. 오늘도 너무 고생했어, 여보. 가게는 나한테 맡겨. 에이, 그래도 혼자 마무리하기 힘들 텐데 같이 하자. 정말 괜찮겠어? 그럼 내가 주방 마무리는 좀 도와주다 갈게. 당신 고생하는 거 싫어서 그래.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서 쉬어, 어? 차라리 내가 고생하는 게 낫지. 당신 이 가녀린 몸으로. 아이고, 신랑 있으니까 이건 좋네. 누가 날 아껴주나 했더니 당신이 내 몸을 제일 아껴주네. 고마워. 자기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남편은 자기보다 저를 더 살뜰히 챙겼어요. 어렸을 때부터 일만 하며 가장으로 살아온 내가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게 더없이 기쁜 나날이었죠. 그래서 모든 걸 믿고 맡겼어요. 남도 못 믿는데 남편이라도 믿어야지 누굴 믿고 사나 하는 심정으로요. 하지만 가끔은 일하는 게 저희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하지만 저와 오픈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이모님들은 그런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장이랍시고 겉멋이 너무 들었다고 해서요. 아니,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 일은 똑바로 안 하면서 저기 카운터 앉아갖고 돈만 샌다? 하라는 건 안 하고. 에이, 이모가 좀 봐줘. 아직 낯설어서 그렇지 뭐. 그리고 이런 일 안 해봤는데 어떻게 모든 걸 잘하겠어, 안 그래? 아니, 그래도 본인이 좀 발로 뛰고 해야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돈만 세냐? 내가 너 딸 같아서 말하는 거야. 신랑 단속 잘해. 이모님이 아무리 말을 했지만 그래도 내 눈엔 신랑이 최고였어요. 절 끔찍이 아껴주었거든요. 몸이 힘든 만큼 심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아마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전 그래서 그를 믿었죠. 하나밖에 없는 내 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전에도 가게는 잘 되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가게는 더 번창하였어요. 덕분에 가게 외적으로도 부를 많이 축적할 수 있었죠. 사업에 감각이 있던 저로서는 부동산 투자 또한 거의 대부분 성공했었거든요. 결혼한 지 16년을 한결같이 저를 생각해주는 남편에게도 이제 좀 마음 편히 살자.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생각하여 휴가도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 발등을 찍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남편은 그 휴가 이후로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니, 무슨 휴가를 갔길래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갔으면 연락을 해야지. 아빠, 얼마 만에 휴가야. 하루 종일 가게에서 주말 할 거 없이 자그마치 16년이야. 내가 네 아빠 가서 연락도 하지 말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좀 만나면서 즐기라고 했어. 우리 딸은 엄마랑 놀면 되잖아. 그치? 아빠 벌써 보고 싶어? 그게 아니라 연락은 그래도 해줄 수 있잖아. 엄마는 가만 보면 아빠를 너무 믿는 것 같아. 부부가 다 그런가? 그럼 믿고 살아야지. 자기 남편 못 믿으면 어느 누굴 믿고 살아? 엄마는 아빠 그리고 너 딱 둘밖에 안 믿어. 딸아이 말이 조금은 신경 쓰였지만 1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며 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과 태국 여행을 갔거든요. 시차가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노는 거 얼마나 좋을까 하며 넘겼어요. 그리고 남편이 태국에서 돌아오는 날 남편은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들뜬 마음이 보였죠. 하지만 오랜만에 콧바람 쐬고 오니 정말 기분이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워낙 따지는 성격도 아니고 무조건 믿자는 주의여서 넘어갔던 것도 있고요. 잘 있었어? 가게는 괜찮았고? 그래도 나 없으니까 힘들었지? 당신 혼자 하기도 벅차잖아. 이젠 너무 규모가 커져서. 아니야. 그래도 늘 혼자 하던 건데 옆에 정자 언니가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자기만 잘 놀았으면 나야 됐네요. 그렇게 좋았어? 아주 싱글벙글이네. 얼마나 재밌게 놀았길래. 대수 씨랑 태영 씨도 다 같이 간 거야? 자기 고등학교 동창끼리 간 거잖아. 그럼 대수랑 태영이도 같이 갔지. 그래도 정자 누님이 나만 하겠어.
아, 맞다. 내가 이번에 쉬면서 생각해봤는데, 이젠 주말에 좀 쉴까 해. 아무래도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좀 쉬엄쉬엄 해야겠더라고. 자기도 쉬면서 해. 몸 골아. 아, 그럴래? 그래. 자기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좀 쉬면서 해. 쉬면서 하은이도 좀 챙겨주고. 하은이가 얼마나 아빠 연락 안 된다고 하던지 하루 종일 기다렸어. 하은이 좀 신경 써주고 하면 좋겠다. 자기 친구도 만나고 하고 싶은 운동 있으면 해. 남편은 본격적으로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러고 싶었지만 저까지 쉬게 되면 오로지 가게들을 남들에게 맡겨야 했기에 성격상 그러지 못했죠. 남편은 태국을 다녀와서 안 하던 골프도 끊기 시작하고 마사지도 끊고 점점 밝아졌어요. 그런 활력 있는 남편 모습이 보기는 좋았지만 한시도 집에 있지 않는 남편 덕에 얼굴 볼 새 없는 하루였어요. 하지만 저와 같이 열심히 일한 남편에게 안식년을 주는 느낌으로 밖으로만 도는 남편을 탓하진 않았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일을 하다가 전화를 받고 뛰어나간 적도 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하던지 식당 이모님들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죠. 아니, 사장님아. 남편 단속해야겠더라. 요새 허구한 날 핸드폰 문자만 본대. 뭐가 그렇게 낄낄거릴 게 많은지? 원래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한 번은 일하다 말고 전화 받고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고 그날 오후에 들어왔잖아. 우리끼리 홀 보고 계산하느라 힘들었어. 이거 우리가 얘기했다고 하지 말고 슬슬 뒤 좀 밟아봐, 어? 보통 일 아니다, 이거. 에이, 이모. 아니야. 이모 너무 드라마만 본 거 아니야? 하은 아빠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내가 1년 정도 안식년 주는 느낌으로 살라고 했어. 그동안 많이 고생했잖아. 본인도 좀 즐기며 살아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이모들도 그러려니 해. 남자가 갑자기 변하면 무슨 일이 난 거야? 우리 사장님 일이 순진해서 어쩌노? 그리고 힘들면 사장님이 더 힘들지. 자기가 뭐가 힘들어? 아무것도 없이 장가 자라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누구 덕인데? 안 그러나? 어쨌든 잘 살펴봐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식당 이모들의 귀뜸이 의심의 불씨가 피었어요. 그렇게 보니 모든 게 이상하더라고요. 태국에서 왜 정말 연락 한번 못했을까부터 주말마다 라운딩을 나간다는 핑계로 밤늦게 들어오는 것까지요. 그리고 새벽마다 나가서 그렇게 통화를 하더라고요. 더 확실한 증거는 평일 오후 남편의 동창 친구가 가게를 방문하고 벌어졌습니다. 이젠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아이고, 재수씨, 오랜만입니다. 먹으러 온다 하면서 지금 오네요. 저 쌈밥 정식 하나 주세요. 간단히 밥 먹고 가야 해서. 어머, 오랜만이에요, 대수씨. 태국은 잘 다녀오셨어요? 그이가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그래도 하나도 안 타셨네요? 네? 태국이요? 아휴, 요새 눈꽃 뜰 새 없어서 여행은 무슨? 주말에도 일 나가요. 아, 맞다. 철수는 어디 갔나 봐요? 아, 그러세요? 아, 제가 뭘 착각했나 봐요. 네, 철수 씨 오늘 골프 레슨이 있어서 가게 비웠어요. 다음에 와이프랑 같이 4시 봐요. 태국을 다녀온 적 없다는 남편 친구의 말에 모든 것이 확실시 되었죠. 남들은 미련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 마음을 다잡았어요. 당장이라도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지만 우리 딸과 그리고 그동안 고생한 남편 한 번쯤은 눈 감아줄까라는 마음에서 갈등이 되더군요.
남자가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지. 아니, 바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 곧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래,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 라는 마음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거란 남편에 대한 기대는 점점 불안으로 번져갔죠. 남편은 의심조차 안 하는 저를 보며 점점 더 자유롭게 행동했어요. 일 끝나고 술 마시러 간다고 하고 외박도 일삼았고요. 점점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죠. 부부싸움보다 더 마음 아팠던 건 믿었던 남편이었기에 충격이 컸어요. 자기, 요즘 왜 이렇게 변했어? 아무리 노는 게 좋아도 그렇지.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니까 불안해 죽겠어. 요즘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니, 내가 그동안 일만 했잖아. 나도 좀 이렇게 살면 안 되냐? 너 죽으면 그 돈 다 짊어지고 갈래? 너도 좀 즐겨. 그런 가게 일은 누가 하고 나도 즐길 줄 몰라서 안 즐기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하은이 대학까지 다 보내고 시집 보내고 좀 더 안정되면 그때 천천히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즐겨야지. 자기 보고 나처럼 살라는 말은 안 해. 그래도 외박이 말이 돼? 남자가 술 먹으면 좀 그럴 수도 있지. 너 원래 이런 스타일이었냐? 그나마 고분고분해서 참고 살만 했는데, 참. 무슨 뜻이야? 지금은 그럼 살기 싫다는 거야? 말해봐. 자기 솔직히 바람 피우지? 누구야? 누구냐고. 나 엄청 참았어. 알아? 뭐? 바람? 너 지금 나 뒷조사했어? 와, 진짜 어이없네. 그래서 뭐 좀 나왔어? 참나. 그래, 바람 났다. 어쩔래? 뭐가 그리 당당해? 나랑 하은이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바람이 펴지든? 당신 원래 이런 인간이었어? 어? 처음으로 숨 쉴 수 있었어. 맨날 일에 박혀서 살다가 처음으로 사는 것 같더라. 너랑은 달라. 그놈의 톤돈돈 하는 너랑은. 남편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내 돈으로 호요식한 사람이 제가 돈돈거리는 사람이라뇨.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상대가 누군지 몰랐으나 그때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는지 그저 그냥 눈 감아 주었어요.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물을게. 그래, 당신 열심히 살았던 거 알아. 그래도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어쩌자고.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정리해. 그러면 눈 감아 줄게. 하지만 내 인생에 두 번의 용서는 없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기다려줘. 정리할게. 나도 내가 미쳤었나 봐.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금방 정리할게. 어떻게 관계를 못 자르듯 정리하냐? 남편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바람 피운 게 뭐가 자랑이라고 대단한 로맨스 놀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요? 전 단칼에 그 말에 거절했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다그쳤죠.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요. 장난해? 무슨 대단한 사랑이니? 못 기다려. 바로 정리해. 마지막이야. 내 인생에 두 번의 용서는 없다고 했어. 하은이 봐서 참는 거야. 남편은 겨우 알겠다고 대답을 하곤 방으로 들어갔어요. 전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 같았거든요. 온 세상인 내 남편이 그동안 나와 살았던 세월이 숨막히는 세월이었다니. 그럼 도대체 난 남편에게 뭐였는지 이때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책임져야 할 우리 가게 식구들, 그리고 내 딸 하은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했어요. 다음 날이 되어 전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대했어요.
제발 바로 돌아오라는 마음에서요. 남편도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었는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온 듯 싶었죠. 억지로 그래 한 차례 지나가는 고비일 것이라고 여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빠랑 엄마랑 이번 주말에 거기 새로 생긴 카페에 가고 싶은데 다들 시간 돼요? 우리 셋이 어디 나간 지도 오래됐잖아. 엄마는 괜찮은데. 여보, 그때 골프 약속 있어요? 없으면 우리 셋이 오랜만에 나가는 것도 괜찮은데 엄마 오전 출근만 하고 일찍 올 거거든. 아빠 안 되면 우리 둘이 가고 아빠 괜찮으면 셋이 가면 좋겠다.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먹고. 어때? 괜찮아. 그럼 그날 우리 하은이 먹고 싶은 거랑 가고 싶었던 곳 가면 되겠다. 그럼 하은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남편은 그렇게 예전에 다정했던 남편, 아빠처럼 돌아온 듯 했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역시나 주말이 되자 남편은 사정이 생겼다며 손살같이 나가버렸죠. 이제 남편이 뭐라고 다니는지 알아서 정말 허탈하고 비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전화해도 받지 않는 남편, 그리고 딸은 이유도 모른 채 아빠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묻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아빠 뭐야? 같이 가기로 했으면서 어이없어. 그럼 엄마랑 둘이 가야지 뭐. 아빠랑 가서 셋이 사진도 찍으려고 했는데. 그러게. 오늘은 우리 둘이 놀아야겠다. 하은아,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거 뭐 없어? 오늘은 하은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아싸. 아빠랑 나온 거보다 차라리 오늘 엄마가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더 좋다. 주말마다 일찍 오면 안 돼? 엄마가 맨날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하은이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어떻게 사주지? 하은이 안 입고 안 살 수 있어? 아, 뭐야. 그럼 안 돼. 그래도 주말에는 이렇게 내 데이트 신청도 받아주세요. 아셨죠? 엄마랑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아. 딸아이의 철없는 소리마저 그날은 구슬프게 들리더라고요. 모든 게 얼마나 다 미안하던지 전 그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오늘 가서 정리를 했다며 바락바락 우기더라고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뭐야? 하은이한테도 이럴 거야 정말? 아직도 정리 못했니? 도대체 누구길래 그래? 내가 나가서 정리해줘? 아이, 정리했어. 오늘 다 끝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다시 돌아가자, 우리. 내가 미안해. 이젠 당신 속상하게 안 할게. 남편의 미안하단 말에 와르르 무너졌죠. 그 한마디에 무너지는 마음이란 전 모든 걸 잊고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지 전보다도 더 가게에 집중했고 이모님들 또한 그런 저에게 남편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만큼 남편은 전보다도 더 최선을 다해 일했죠. 한편으론 고마웠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구나 싶었을 때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 계속되는 배 통증에 병원을 가보았어요. 단순 위염이나 장염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과는 당혹스러웠죠. 아이고, 임미령 씨? 왜 지금 오셨어요? 무슨 일 하시죠? 아유, 보호자는 안 오셨나요? 보호자가 왔으면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혹시 뭐 심각한가요? 웬만한 거에 충격 잘 안 받아요. 말씀해 주세요. 위암 말기입니다. 3개월 남았어요. 증상 없으셨나요? 이쯤 되면 통증이 꽤 심각했을 텐데. 연명 치료밖엔 할 게 없어요. 네?
지금 제가 시한부라는 거예요? 아니, 저 괜찮았어요. 요 근래 좀 통증 있는 거 말고는, 아, 제가 그럼 위암이라는 거예요? 의사의 그렇다는 대답에 할 말을 잃었어요. 치료를 해도 조금의 연장선의 치료일 뿐 의미가 없다는 말. 하지만 조금이라도 삶을 연장하고 싶으면 당장이라도 치료를 해야 한다는 말에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성공만을 바라온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건강이 최고인데 너무 앞만 보고 살았다는 죄책감. 우리 딸 아직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은 미성년자인데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마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다니요. 병원에선 당장 치료를 할 거면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로비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불도록 울었어요. 저보단 제 딸아이가 걱정이 가장 많이 되었죠. 그리고 전 그날 가게로 가지 않고 집으로 왔습니다. 왜 이렇게 딸에게 못해준 생각만 나는지. 제가 연락도 받지 않고 집에 오자 남편도 일을 마치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불도 켜지 않은 집 불을 켜며 말하더군요. 아니, 가게도 안 오고,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 있어? 아니, 울었어? 왜 그래? 오늘 병원 다녀온다더니? 여보, 나 어떡해? 나 3개월 남았대. 시험부래. 이게 말이 돼? 왜 나야? 하필이면 우리 하은이 어떡해? 남편을 보자마자 울컥 눈물이 너무 나왔어요. 남편도 저의 눈물에 당황했는지 절 토닥여 주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시한부라니? 확실한 거야? 오늘 병원 가서 들은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나 어떡해? 아니, 우리 하은이 어떡해? 나 진짜 이대로 하은이 두고 절대 못 가. 아직 졸업도 안 한 애를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매번 일만 하고 애 어렸을 때 신경도 제대로 못 써줬는데 나 어떡해. 나 억울해서 못 죽어. 남편은 울고 있는 절 지그시 바라보다 소름 돋게 한마디 하더군요. 전 그 눈빛 말투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10여 년을 알고 지낸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고요. 갑자기 손뼉을 치면서 저에게 말하더군요. 하은이는 걱정 마. 내 딸인데 내가 잘 케어할게. 그나저나, 그럼 당신 재산은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슬슬 나한테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재산 얘기를 꺼내는 남편을 보자 눈이 뒤집혔어요. 지금 재산 소리가 나오나 했죠. 사람이 최악일 때 내 편과 아닌 사람이 구별된다는 말이 확실해졌고요. 남편은 제 편인 척하는 남의 편이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악다구니를 쓰며 말했어요. 지금 재산 소리가 나와? 너 미쳤니? 내가 죽는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구나. 그동안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것 같아. 3개월만 참지 그랬니? 그래도 가는 길 편안하게 눈 감게 해주지. 빨리 가라고 아주 재촉을 하는구나. 네가 남길 재산만 50억이 넘어.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어? 분명 처가 식구들 다 탐낼 건데 그 전에 네가 정리하는 게 맞지. 어차피 하은이는 내가 키울 건데 그 돈이 내 돈이 되어야 하는 것도 맞는 거고. 다 하은이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래? 위선 떨지 마. 넌 그래봤자 사이코패스야. 어떻게 사람이 죽는다는데
눈 하나 깜짝도 안 할 수가 있어? 나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거니? 남편은 저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들어오지 않길래 창밖을 보니 웬 여자와 손뼉을 짝짝짝 치면서 웃고 있더군요. 상간녀였어요. 정리를 했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었고요. 제가 알아서 떨어져 나갈 것 같자 상간녀에게 금세 전화를 해 집 앞에서 만났고요. 전 허탈했습니다. 3개월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 딸 하은이를 생각해서 꾹꾹 참아야 했죠. 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한참을 상간녀와 놀다 들어온 남편에게 말했죠. 어차피 남편은 더 이상 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을 할까 생각도 했지만 딸이 혼자 남아 상처받느니 3개월만 참자 생각했어요. 하은이한텐 내가 얘기할 거야. 천천히. 그러니까 하은이한테 입도 뻥끗하지 마. 그리고 당신 마음 이제 완전히 알았어. 그동안 나 그냥 당신 성공의 발판이었구나. 한 번도 날 사랑한 적 없었지 애초부터? 그냥 돈 없으면 난 자기한테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제 알았어? 너 마지막 가는 길 그래도 편히 보내줄게. 그래, 하은이한텐 네가 말해. 그리고 잘 생각해. 너 죽으면 처가 식구들이 득달같이 돈 달라고 달려들 텐데 하은이 내가 키울 거니까 재산 분할 잘 생각해야 해. 알겠어? 내가 할 말은 그게 다야. 정말 쓰레기 같았어요. 저런 발언을 뻔뻔하게 하다니요. 그렇게 그날 밤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남편 마음을 안 이상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됐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치료를 빨리 해야 한다고 할 내용 같았거든요. 두 번째 전화가 계속 오길래 받았어요. 전 놀랄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죽었다 살았다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정말 말로 표현 못할 느낌이었죠. 네, 어제 진료받던 의사입니다. 임미령 씨 맞으시죠? 아유, 죄송해요. 차트가 뒤바뀌었네요. 오진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실 수 있나요? 저희가 원래 이런 실수는 잘 안 하는데, 아유, 어쩌다가. 정말 죄송해요. 몰아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오시죠. 네? 사실인가요? 아, 일단 바로 갈게요. 오진이면 어제가 잘못된 진단이었다는 거죠? 금방 가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전 쏜살같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결론은 차트가 바뀌었고 저는 경미한 위험이었죠. 그때만큼은 의사가 원망스럽지도 않고 그냥 기쁘기만 하더라고요. 이 느낌은 정말 모를 거예요. 하루 만에 죽다 살아난 느낌. 얼마나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하고 나왔는지 전 하루 사이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저에게 발톱을 드러낸 남편에게 응징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병원을 나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 소송도 같이 걸었어요. 하지만 법률상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은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법은 참, 그래도 전 진행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한 입을 덮고 살 수 없단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은 사태 파악도 못한 채 저에게 따지더군요. 아직 제가 멀쩡하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얼마나 웃기던지. 그리고 그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것을 꼭 지켜보고 싶었죠. 오히려 저에겐 좋은 기회였어요. 남편을 엿먹일 기회. 이제 조금 남아있던 정마저 다 탈탈 털렸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 정말 감사했어요. 진짜 내 편인지 아닌지 걸러낼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뭐? 이혼? 참나. 너 지금 재산 나한테 안 넘기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봤자 하은이는 내가 키운다니까. 너 잘 생각해.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하은이 내가 키워. 하은이 이름 입에 올리지도 마, 이 더러운 놈아. 그리고 나랑 결혼할 때 집불 해갖고 온 거 없으니까 몸만 나가. 나머진 내 법률 대리인이랑 얘기해. 네 그 악랄한 두 얼굴 잘 봤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준비 중이니까 기다리라고 해. 네 잘난 상간녀한테, 알겠니? 더러운 것들. 그리고 하은이 다신 볼 생각도 하지 마. 이 더러운 놈아. 하루아침에 뭐 잘못 먹은 거야 아니고서야? 이게 단단히 미쳤네. 나 하은이 아빠야. 알겠어? 네가 이럴 때가 아닐 텐데. 남편은 하루 사이 제가 바뀐 걸 보고 어안이 벙벙해 했습니다. 그리고 더 세게 나오더군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던지. 그런 남편을 보니 이가 부득부득 갈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고 10여 년을 살아왔는지 정말 땅을 치게 되더군요. 그렇게 다정해 보이던 사람이 지금은 악마의 두 얼굴을 하고 제가 죽기만 바라는 치졸한 남자였으니까요. 소름이 돋았죠. 너 이렇게 한다 이거지? 하은이한테 엄마가 아파서 좀 미쳤다고 해볼까? 참나.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갑자기 왜 그래? 뭐? 죽을 때? 죽기를 바란 건 아니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나 암 아니래. 그니까 시한부 아니라고. 알겠어? 오진이래. 어떡하냐? 네가 그렇게 내 명 재촉했는데 덕분에 잘 알게 됐어, 네 마음. 아마 이러려고 나한테 그런 시련도 있었던 거겠지? 뭐? 오진이라고? 그런 경우가 어딨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도라니 이제? 참나.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나보고 널 내다 버리라는 계시지, 안 그러니? 이제 끝이야. 내 인생에 두 번은 없어. 끔찍하다. 더 이상 말 섞고 싶지도 않아. 위자료 줘 그럼. 내가 그동안 여기서 머슴살이 한 게 얼만데, 안 그래? 이 정도는 받을만 하잖아 내가. 이건 해줄 수 있지? 진짜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하은이가 이런 모습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니? 내 법률 대리인이랑 얘기해. 이 구질구질한 인간아. 남편은 믿고 싶어 하지 않았죠.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이혼소장을 날렸어요. 그 후 남편은 미안하다고 자기가 그때 상간녀 때문에 정신이 나갔었다고 빌고 빌었어요. 하지만 절대 용서가 되지 않았고 제 인생에 두 번의 용서는 없기에 끝을 냈습니다. 다행히 재산 분할도 남편이 제 재산에 기여한 바가 많이 없기에 적당한 선에서 끝냈죠. 딸아이는 모든 사실을 알고 아빠와 이제 절연하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에겐 나쁜 사람이었지만 딸아이에게만큼은 좋은 아빠로 남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딸아이는 바람 피운 아빠와는 상종도 하기 싫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전 싱글맘이 되었어요. 인생을 하루 만에 살았다 죽었다 하니 정말 모든 것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보던 세상, 그리고 무엇이 더 소중한지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요. 오히려 고마운 계기가 되었어요. 식당 이모님들은 진작에 이혼하길 잘했다고 오히려 좋아한답니다.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전 남편은 가게에서 엄청 진상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저의 휴식을 많이 가지면서 가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사람을 많이 쓰고 딸아이와 시간을 많이 쓰고 있죠.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 몰랐어요. 그동안 왜 이렇게 치열하게 앞만 보고 살아왔는지. 아마도 그때 얻은 교훈이 아니었으면 계속 그렇게 치열하게 돈만 벌고 살았겠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인생 별거 없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딸, 그리고 제 건강 살피고 즐기며 살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청사연 라디오 채널의 열혈 구독자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40대 중반이죠. 제 이야기가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가 겪었던 사연을 한번 써보려 합니다. 어려서 친정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엄마가 한평생 저와 제 동생을 뒷바라지하며 키우셨어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죠. 18살 어린 나이에 시집온 엄마는 몸이 부서져라 이랬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저와 여동생만이 엄마 품에 남았죠. 어렸을 땐 악착 같은 엄마가 싫기도 했어요. 밥 얼른 먹어. 밥 안 먹으면 다 치워버린다. 이거 엄마가 오늘 일하는 데서 얻어온 건데 이렇게 안 먹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싫어. 안 먹어. 맨날 김치랑 밥만 있고. 나도 소세지 먹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내일 학교 준비물도 사가야 해요. 500원만 주세요. 뭐? 준비물이 뭔데? 앞집에 미나한테 엄마가 빌려올게. 어차피 미나한테 다 있을 거 아니야. 사긴 뭘 사? 돈 없어. 그리고 자꾸 그렇게 밥 투정하면 밥 치워버릴 줄 알아? 아주 굶어봐야 밥 귀한 줄 알지, 안 그래? 너처럼 생떼 부리면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제 기억에 엄마는 단 한 번도 저를 달래주신 적이 없어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랬다고 하지만 어린 나이에는 얼마나 그것이 싫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준비물도 다 이웃집에서 빌려다 주시고 옷들도 다 얻어 입히셨죠. 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희 엄마의 자린고비 정신이 너무 싫었어요. 엄마는 홀로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 딸 둘을 키워내야 했기에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지금에서야 마음이 참 아픕니다. 어렸을 땐 왜 이렇게 철이 없었는지 조그만 거 하나에 벌벌 떨고 그저 돈돈돈 하는 엄마가 미울 때가 많았죠. 전 그런 엄마의 품을 벗어나고자 24살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자동차를 수리하는 정비사였고 저는 이제 막 간호사가 된 새내기 간호사였죠. 처음 남편을 보고 썩 마음에 든 건 아니었지만 저를 줄기차게 쫓아다니며 대시하는 바람에 홀딱 넘어가게 되었어요.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했고요. 이왕이면 내 가정을 빨리 꾸리자는 생각에 말이에요.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가진 게 하나도 없지만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 거야. 이 마음 변치 않고 우리 잘 살아봐요. 아직 젊으니까 열심히 하면 금방 집도 사고 남들처럼 살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 가진 것도 없는 나한테 이렇게 시집 오겠다고 해줘서 내가 정말 잘할 거야. 네 눈에 눈물 나는 일 없을 거야.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 남편이었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열심히만 한다면 뭐든 두려울 게 없는 남편이었어요. 남편과 결혼하는 것이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다면 시어머님의 유난스러운 아들 사랑과 함께 조금 개념이 많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쁘다고 하지만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집안에서 너무 유난스럽게 아들 자랑을 하니 저희 엄마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고요. 하지만 자존심이 대단하고 억척스러운 저희 엄마도 저희 시댁 앞에선 딸 때문에 늘 작아지는 엄마였죠. 상견례에서부터 저희는 삐걱대었어요. 개념이 많이 없는 어머님 덕분에 말이죠. 하지만 엄마는 혹여나 제가 미움받을까 꾹 참으셨죠. 아니, 사실 저는 정윤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는 예쁘게 보이지만 삐쩍 말라가지고 애나 제대로 낳을 수 있겠어요? 이래봬도 우리 집안이 독자라서 아들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사돈을 베니까 정윤이가 누구 닮았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어쩜 안사돈도 이렇게 마르셨어요? 그래서 딸들만 낳으셨나? 그러면 곤란한데. 네? 아, 정윤이가 보기에 말라 보여도 깡다구 하나는 있어요. 자기 혼자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대까지 갔고요. 아마 결혼하면 더 잘할 겁니다. 모든 마음먹은 대로 다 이뤄내는 애이니 저는 별로 걱정 안 돼요. 사돈께서 너그러이 예쁘게 봐주세요. 아니 뭐 저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뭐든 저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아 그리고 애들은 한 3년 정도는 제가 데리고 있으려고요. 그래서 말인데 그 저희 집 가전 바꿀 것 좀 제가 적어왔거든요. 이대로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맞네요. 정윤이랑 좀 상의 좀 해볼게요. 저도 우리 딸아이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줄은 아예 몰라서요. 좀 당황스럽네요. 요즘은 가까이는 살아도 같이는 안 산다고 하는 추세인데 저희 딸아이가 잘할지도 걱정이고요. 어머, 정윤이가 아빠 없이 자랐다고 하던데 가르칠 게 많아 보여요.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이것저것 잘 가르칠게요. 아빠 이야기를 하면서 데리고 살겠다는 시어머니를 보니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지 라는 생각과 함께요. 어이가 없었어요. 팔려가는 결혼도 아닌데 본인들이 원하는 가정까지 다 바꿔달라고 하는 거 보니 제 심기가 많이 불편했죠. 엄마도 한성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무조건 할 말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확실히 사돈댁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냥 조용히 종이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약해진 엄마의 모습에 화가 나더군요. 악착같고 돈밖에 모르는 엄마라서 싫었지만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전 상견례를 마치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이대로 있을 순 없었으니까요. 어머님 뭐야? 상의도 없이 우리를 데리고 산다고 하는 것부터 바꿀 가정까지 내가 무슨 미치는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좀 말 좀 해봐. 내 말이 틀려? 그리고 왜 이런 얘기 나한테 진작하지 않았어? 아까 우리 엄마 표정 봤잖아.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아,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 볼게. 아무래도 엄마가 아들이 나 하나잖아. 그래서 결혼시키는 게 많이 섭섭하신가 봐. 우리 엄마는 나 결혼시키는 거 아니고 어차피 우리 데리고 살 생각이시라며 뭐가 섭섭하시다는 거야? 나 이 부분에서 정말 확실히 해야겠어. 가전이나 이런 거 양보 못해. 솔직히 우리한테 해주시는 것도 없는데 바라기만 하는 거 진짜 아니잖아. 미안해. 화 풀어. 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신신당부할게. 아마 우리 집에서 집 같은 거 못 해주니까 괜한 자존심 부리는 거야. 기죽지 않으시려고. 그래서 세게 하는 말들이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알겠지? 화 풀어. 어? 웃어봐요. 웃을 때 예쁘잖아. 결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저한테 아주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저의 말에 찍소리도 못했죠. 결국 가전은 없던 일로 하기로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합가를 했죠. 합가에 대한 걱정은 엄청났지만 남편이 애원하기도 했고 나가 살 여유가 안 되었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생각보다 남편은 더욱더 마마보이였고요. 시어머니는 더욱더 개념이 없으신 분이었죠. 저는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집에서 살림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결혼 후 살림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셨던 것도 있었고 남편 또한 제가 집에서 내조를 하길 바랐죠. 남편 뜻에 따라 일을 그만두고 살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는 하나부터 열까지 저를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셨죠. 정말 힘든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내가 왜 결혼했지라는 생각을 수만 번, 아니 수억 번은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만만치 않은 성격을 가진 엄마 밑에서 24년을 살았기 때문에 제 내공도 만만치 않았죠. 시어머니와는 늘 부딪히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그런 시어머니는 절 더 못마땅해 했고요. 거의 앙숙이나 다름없었죠. 남편은 제 편이 돼줄 거라고 확신했지만 그런 남편도 변해가기 시작하더군요. 이 집에 제 편은 철저히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속은 결혼이었죠. 미역은 더 불렸다가 볶아야지. 아니 친정에서 이런 것도 안 배운 게냐? 딸만 둘이라는데 너희 엄마는 널 뭘 가르친 거야? 먹고 살기 바빠서 아무것도 안 가르친 거면 아주 어이가 없구나. 그래도 밥은 해먹을 수 있게 가르쳐야지. 나 원참. 어머님, 뭐 요새 누가 이렇게 삼시세끼 다 해먹나요? 간단히 토스트도 먹고 하는 거죠. 효섭 씨도 아침 잘 안 먹고요. 뭐야? 네가 먹지 말라고 한 거겠지. 우리 효섭이가 얼마나 아침을 잘 먹고 다녔는데 허튼 소리를 해? 하여튼 미역은 더 불려야 하니까 물에 더 담가 놓고 불거든 미역부터 볶아라. 알겠냐? 이렇게 쉬운 것도 알려줘야 하니. 나 원참. 그럼 어머님이 해주세요. 제가 밥 안 치고 반찬 할게요. 매번 질책만 하시니까 저도 주눅 들어서 뭘 못하겠네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보소. 처음 볼 때부터 보통은 아닐 것 같았다 아주. 눈빛부터가. 근데 이 시험이 가르치려 들어?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어머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사건건 어머님이 절 못마땅해 하시니까요.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잔소리였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저희 친정에서 못 배웠느니 안 배웠느니 말을 하셨죠.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며 지내온 세월이었죠. 모든 남편들이 그렇듯 처음엔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하더니 남편 또한 결혼 후 변해가기 시작했죠. 처음엔 제 손에 물이 닿아서 손이 미어질까 걱정하던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시어머니한테 그만 좀 대들어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하고 말하는 남편이 되었으니까요. 오늘은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아셔? 친정에서 못 배워 먹었대.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눈 하나 깜빡 안 하시고 하는 거야? 아 그만해.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뭘 그래. 그리고 네가 살림 못하는 건 사실이잖아. 그럼 어머니 가르쳐주세요 하면 될 걸 가지고 꼭 말대꾸를 해야겠냐? 여기 시댁이야. 니네 집 아니라고. 좀 적당히 까불어야지 진짜. 나도 피곤하다 일하는 내내. 뭐? 아니 그럼 어머님이 친정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참아야 한다는 거야? 당신 어쩜 이리 변했어? 어? 나 원래 그랬어. 변하길 뭘 변해. 피곤하다. 물이나 받아와 발이나 닦게. 조경이나 하다 자야지. 그만 쫑알거려라. 지겹다. 절대 가부장적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점점 가부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살림만 하는 저는 자존감도 잃어갔죠. 그리고 저는 임신을 하였어요. 임신을 해보니 친정엄마의 마음을 더욱더 알 것 같더라고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것도 다 해내야 될 것 같은 마음. 저희는 아빠가 없었으니 엄마가 얼마나 더욱더 이악 물고 버텼을까요? 이 마음을 품은 채 10달이 지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건강한 사내 아이였고 아이를 낳고 나서 친정 엄마만이 생각나더라고요. 아이를 낳는 날도 동창회라는 핑계로 병원에 오지 않던 남편을 기다리는 저에게 눈을 뜨자 친정 엄마가 와 계셨습니다. 아이고, 내 딸 고생 많았다.
많이 힘들었지? 얼마나 아팠어, 우리 딸. 엄마가 옆에서 계속 용기를 줬어야 했는데. 엄마, 어떻게 왔어? 아니, 못 타고 왔어. 멀었을 텐데. 병원에서 전화 받은 거야? 엄마 보고 싶었는데 너무 좋다. 이렇게 보니까. 김서방은, 아니 시댁은 사돈 어른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아들 손주인데 아직 안 오셨나 보구나. 아유, 고생했어, 내 아가. 아니야, 엄마도 나 낳을 때 많이 고생했지, 진짜. 이 사람은 오늘 일이 많이 밀렸나 봐. 내일이나 올 거야. 오늘 엄마 여기서 자고 가. 엄마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시골에서 콜택시를 불러 병원까지 오셨고 근처에 사는 남편과 시댁은 방문조차 안 했죠. 다음 날에 남편은 전날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알 수 있는 얼굴을 하고 헐레벌떡 왔고 시어머니도 같이 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오시자마자 제 안부는커녕 오로지 자기 손자만 찾으셨어요. 애를 낳고 바로 뒤라 호르몬 조절이 안 됐는지 그런 시어머니 모습이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어쩜 저렇게 괜찮냐고 물어보질 않으시나 해서요. 아이고, 우리 장손, 얼굴 좀 보자. 어머, 우리 효섭이 얼굴 판박이네. 어쩜 효섭이 어렸을 때랑 똑같냐? 이쁘다, 이뻐. 아, 그러게. 아빠를 정말 빼다 박았네. 건강하게 태어나서 다행이야. 엄마, 그래도 좋으시죠? 아들 손주이니 얼마나 좋으시겠어. 그러니까 이제 여한이 없다. 외딱하면 어쩌나 했는데 얼굴도 너 판박이야. 얼마나 듬직한지. 이제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우리 엄마 이제 발 뻗고 주무셔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엄마 생각해둔 거 있어? 그래도 우리 귀한 장손인데 좋은 이름으로 지어야지. 본인들 자식이랑 손주만 품에 안고 우쭈쭈하는 모습을 보니 약이 오르더라고요. 단 한마디 나보고 괜찮냐, 아프지 않았냐, 고생했다 말 한마디 없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보다 못한 저희 엄마가 한마디 하셨고요. 자네 와이프는 안 보이는가? 애가 진통을 얼마나 했는지 얼굴이 초주검이 돼서는 안쓰러운데 어째 괜찮냐는 말 한마디가 없어? 아, 장모님. 당연히 지금 괜찮아진 줄 알고 그랬죠, 뭐. 아, 당신 괜찮아? 고생했어. 그래도 애는 건강하다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애가 건강하면 뭐하나. 산모가 몸조리를 잘해야지, 안 그래?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사돈도 애 낳아보시고선 그러시네요. 네? 당연히 여자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한 건데 거참 유난이시네. 어디 아들 한 번 더 낳았다간 기둥까지 뽑아달랄 기세세요. 말씀도 참 예쁘게 하시네요. 그리고 자네는 어제 애를 낳았는데 오늘 오는 게 말이 되는가? 애 혼자 얼마나 무서웠겠어? 어제는 제가 꼭 빠지면 안 되는 자리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장모님이 계셨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시어머니의 말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유난이라니. 제가 많은 것을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괜찮니, 고생했다 정도였는데 어머님의 말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정내미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아무런 감정의 기대도 하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혹시라도 엄마와 시어머니의 언성이 높아질까 제가 제재해야 했고요. 철없는 남편은 그저 입 닫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태어는 내일이라고 하니까 저 엄마네 집에서 몸조리 좀 하다가 갈게요. 아무래도 일주일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뭐? 일주일이나? 아니, 집에서 몸조리 하면 되지. 굳이 거기 시골까지 가야 하니? 애도 멀미 하는데 집으로 와라. 아니에요, 사돈.
제가 정윤이 챙겨주고 먹이면서 일주일만 데리고 있을게요. 그래도 애 낳고 몸조리는 제대로 해야죠. 어머 사돈, 제가 다 시켜준다니까요. 그리고 출가애인 모르세요? 어디 여자가 친정을 오락가락 마음대로 합니까? 네? 어머니, 무슨 말이 그래요? 제가 언제 맘 편히 친정 간 적 있나요? 저 아기 데리고 일주일만 다녀올 거니까 그리 아세요. 저의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셨지만 별다른 도리는 없으셨죠. 몸조리까지 못하게 하니 정말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찍소리도 없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더 우라통이 터졌죠. 얼마나 멍청하고 믿을만하지 못하던지. 다음 날이 되었고 전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와 몸조리를 했습니다. 엄마 밥을 먹으면서 푹 쉬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애를 낳고 보니 엄마를 너무 이해하기 때문에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엄마와 딸이란 그런 거였죠. 미안해. 너 어려서 더 잘해주고 더 예뻐해주고 싶었는데 엄마 홀몸으로 너네 둘 키우는 게 녹록지가 않았어. 화도 내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아빠 없는 애 소리 들을까봐 더 엄하게 한 것도 있어. 엄마 많이 미웠지? 사달라는 것도 다 안 사주고. 아니요, 엄마. 엄마 이해해. 이제 이해할 것 같아. 얼마나 애지중지했으면 그랬겠어. 남들한테 손가락 받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지. 엄마 마음 이젠 다 알아. 그리고 내가 아들 낳아보니 알 것 같아. 얼마나 엄마가 우리를 애틋해 했는지. 엄마야말로 고생했어. 홀몸으로 애들 키우는 게 어디 쉬웠겠어? 가뜩이나 어려운 세상인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엄마와의 화해를 하고 전 일주일이 지나 아이를 데리고 다시 시댁으로 올라갔죠. 발길이 차마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야 했어요. 그리고 나도 우리 엄마처럼 아들을 잘 키워야겠다고 다짐도 했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우리 장손이 얼굴이 반쪽이 됐다며 아주 난리를 치셨어요. 얼마나 꼴 같지 않던지 워낙 유난스러운 분이니 그러려니 했죠. 어머, 우리 장손 일주일 새 얼굴 반쪽 된 거 봐라. 분명 병원에선 포동포동 했는데 아유, 또 너만 먹고 너만 쉰 거지? 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설마 제 애를 굶기겠어요? 젖이 잘 안 돌아서 분유 먹이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어머, 모유도 못 먹는단 말이야? 내가 너 삐쩍거려서 그럴 줄 알았다. 남들 다 먹이는 모유도 못 먹이고, 아유, 모유를 먹어야 애가 똑똑하다는데, 남들 다 아는 모유도 못 먹는 우리 장손, 불쌍해서 어떡한다니?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아주. 어머니, 요새 분유 먹여도 다 똑같아요.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어머님이 몰라서 하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놓으세요. 그래도 엄마 말이 맞을 텐데. 애가 모유를 먹어야지 분유를 먹으면 되겠어. 아무래도 엄마가 더 잘 알겠지. 당신 모유 먹고 자라서 그렇게 멍청하니? 아니 말해봐. 당신은 모유 먹었는데 그럼 왜 그 모양이야? 어때? 할 말 없지? 제 말에 기가 막힌 듯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셨고 남편도 찍소리도 못했죠. 사실 남편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아이를 낳고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친정엄마가 많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장이라도 가봐야 했지만 시어머니는 허락조차 해주질 않았죠.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 저는 시어머니를 좋게 볼 수 없었고요. 엄마가 많이 안 좋으시대요. 아무래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괜찮으면 윤수 데리고 며칠 내려가 있으면 싶은데. 아니 그럼 우리 효섭이는 어쩌냐?
너랑 윤수 내려가면 효섭이는 굶으란 말이야? 출가 외인이 어쩜 그리 개념이 없어? 효섭 씨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제가 제 엄마 병간호하겠다는데 솔직히 이렇게 허락을 받는 것도 웃기네요. 예의상 물어본 거지만 안 된다고 하니 그냥 내일 아침에 내려갈게요. 어머님 노여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엄마 제가 돌보고 싶어요. 어머, 저 바락바락 날리다 파는 것 좀 보소. 아니 어쩜 애가 그렇게 못돼 처먹었니? 넌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 효섭이가 죽고 못 사니까 허락했는데 어째 눈빛부터 쎄했다, 알아? 가지마. 본명이 말했어. 가려거든 이혼 도장 찍고 가라. 네? 이혼 도장이요? 제가 그런 걸로 무서워할 줄 아셨어요? 어머님, 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솔직히 볼 게 뭐가 있다고 제가 이혼에 겁을 먹나요? 더 이상 어머님이랑 얘기 안 할게요. 내일 친정엄마한테 갈 거예요. 어머님의 바락바락 안 된다는 소리를 무시하고 다음 날이 되어 저는 친정엄마네 갈채비를 하였어요. 남편도 못마땅해 했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 없었죠. 그리고 아들만 데리고 시골에 내려가 엄마를 보살폈습니다. 엄마는 췌장암 말기셨어요. 급격히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보니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라고 했었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런 엄마를 모시고 싶은 이 마음도 굴뚝 같았어요. 있는 순간까지 최대한 잘해드리자라고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 모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끝끝내 일어나지 못하셨죠. 어려서 엄마한테 미운 감정만 품고 산 것 같아 어찌나 죄송하던지. 그리고 한평생 고생만 하고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보신 우리 엄마 생각에 장례 때도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제 인생에 전부를 잃은 것처럼 울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이 진행되었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시댁 식구들이 방문해 주셨죠. 친척 고모님의 친척 조카, 친척 삼촌들까지 15명이 방문하셨더라고요. 처음엔 그래도 엄마 가시는 길 이렇게 배웅해 주러 오셨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제 생각은 착각이었죠. 이렇게 먼 길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모님, 삼촌, 그리고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앉아서 식사들 하시고 가세요. 저기서 먹으면 되냐? 우리 한 15명 되는데 일단 앉아있으면 차려다 주겠지? 고모, 얼른 저기로 갑시다. 어머님은 엄마 가는 길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고 그저 식당 방문에만 눈에 불을 켰죠. 그렇게 15명이나 되는 시댁 식구들이 밥을 먹고 어찌나 하하호호 떠들어대는지 빈소에 방문해준 사람들마저 눈살을 찌푸리더라고요. 경황이 없어 화를 낼 상황도 없었죠. 아니 언니네 시댁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여기가 음식점도 아니고 술 먹고 난리 났어. 지금 노래까지 부를 기세야. 당신이 가서 좀 말려. 나 지금 기력도 없고 화낼 기운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 어머님 진정 좀 시켜. 요새 좀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그래. 그냥 그러려니 해라. 꼭 이런 데 와서도 시엄마한테 말대꾸 해야겠냐? 뭐라고? 여기가 지금 음식점이야?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 빈소야. 정신 차려. 네가 이러니까 개념이 없다는 거야. 알아?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동생이 겨우 뜯어 말리고서야 진정을 시켰죠. 남편이란 사람이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저보고 예민하다느니 그만 좀 하라느니 정말 믿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가가는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술판을 벌여놓고 집 가면서 저희가 받은 바카스까지 다 챙겨가 버렸죠. 저희 엄마 쪽 친척들이 눈살을 얼마나 찌푸리셨던지 제 얼굴이 다 화끈했어요.
아니, 진짜 개념 장난 아니네. 바카스까지 들고 갔다며? 제정신이야? 아니, 형부도 그런 사람이었어? 참나. 빈수 와서 술판 버리고 집 갈 땐 저거까지 싹 쓸어 가다니. 언니 시대 진짜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살아? 저런 집이랑?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만해. 나도 열받으니까. 그리고 일단 엄마 가는 길 마음 편히 보내드리자.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까지 열내지 마. 발인까지 마치고 정신없는 와중에 부의금 정산을 하는데 시댁 식구들은 그 누구도 한 푼도 내지 않았더라고요. 돈을 떠나서 정말 너무하다 싶었죠. 제대로 조문도 안 드리고 밥이랑 술판을 버리고 나갈 땐 바카스까지 챙겨서 나가는 시댁 식구를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별게 아니라는 듯 말하는 남편에게도 이제 더 이상 정이 떨어져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엄마의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저는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더 이상 시댁 식구와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과도 말도 섞고 싶지 않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을 당해? 그리고 너네 엄마 죽은 건 불쌍한데 원래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너 너무 감정적인 것 같아. 안 그러냐? 그러니까 조금만 진정하고 나중에 얘기해. 이게 뭐라고 이혼까지 갈 사유야?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혼까지 갈 사유야. 난 더 이상 너랑 너네 식구들 꼴도 보기 싫고 우리 윤수도 너네 집처럼 물들까봐 무서워. 그러니까 이혼해. 너 참 웃긴다. 죽은 사람이 뭘 한다고 난리야? 그렇게 유난 좀 떨지 마. 이혼? 어디 네가 감히 우리 아들 보고 이혼을 하지?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으니까 변호사 통해 얘기하죠. 이 말만을 남기고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친정집에 와 엄마 옷들을 정리하는데 눈물이 와락 나더군요. 혼자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싶기도 하고 내가 조금만 엄마 옆에 있다 천천히 좋은 사람 만나 시집 갈 걸 뭐가 그렇게 싫다고 빨리 결혼을 했을까 하는 후회도 들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어요. 소송이 길어지자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했죠. 다행히 친권,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어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자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엄마의 유언 집행이 시작되었어요. 웬 유언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엄마가 생전 모아놓은 재산과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남겨놓은 유산까지 합쳐서 거의 강남 건물 3채 정도는 되더라고요. 본인은 아끼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아놓은 것들을 써보지도 못한 채 눈을 감으셨으니까요. 엄마가 너무 안타깝고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저와 동생이 똑같이 반반으로 나눠 유산을 나눠 가졌습니다. 전 이혼도 하여 이제 간호사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마음 먹었을 때라 이 유산이 엄청 큰 힘이 돼주었죠. 생전 엄마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안 쓰고 모으기만 하셨구나 싶은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흐르던지 그렇게 엄마에게 또 감사함을 느꼈죠. 하지만 전 시댁에선 제가 건물을 엄마에게 상속받았다고 하자 이혼은 무효라며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치졸하던지. 너 이혼은 무효다. 너 그거 재산 다 알고 우리랑 손절한 거지? 우리 아들 버리고 네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건물 주면 우리 아들도 건물 줘야지. 너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절대 안 되지. 내가 소송을 해서라도 그 재산 다 가져올 거야. 알아?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저흰 남이고 전 이혼 후에 재산 상속받은 것이니 제가 나눠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끊습니다. 너 내가 가만 안 둬. 그 건물 팔아서 당장 판 보내. 알겠어? 내가 윤수 아빠인데
나도 권한 있지, 안 그래? 정신 차려. 이 정신 나간 아줌마랑 아저씨야. 이게 왜 당신들 돈인데? 다신 연락하지 마. 소름 끼치니까. 알겠어? 그리고 마음대로 해.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진짜 이혼 무효 소송을 걸었어요. 재산을 절반이라도 가져올 속셈으로 말이죠. 아무래도 이혼 가정에서는 특유 재산이라도 기여도에 따라 그것 또한 분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 재산 상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판결이 났죠. 그렇게 소송도 끝을 맺었습니다.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꼭 이렇게 했어야 했니? 이 지긋지긋한 놈. 다신 보지 말자.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너무 지겹거든. 내가 뭐에 홀려서 너랑 결혼했는지 미쳤지 내가. 평생 행복한 기억 따윈 없었어. 알아? 다신 보지 말자. 엮이지도 말고. 너랑은 진짜 끝이야.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엄마랑은 네가 원하면 인연도 끊을게, 어? 그러니까 우리 세 식구만 따로 살자. 그럼 우리 문제 없었잖아. 다 엄마랑 너랑 문제지. 나는 괜찮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셋이 오손도손 살아보자. 내가 잘할게. 아니, 너도 문제였지. 매일 방관하고 개념 없는 네 친모 못 말리고 우리 엄마 장례식에선 어쨌니? 나 진짜 소름 끼쳐서 절대 못 잊어. 우리 윤수가 너 닮을까 무서워서 이혼한 거야. 알아? 돈도 없고 직업도 변변찮은 널 택한 건 내 크나큰 실수야. 아, 덕분에 인생 공부했다. 너처럼 빈말하는 사람은 거르게 됐거든. 이제 평생 네 개념 없는 모친 모시고 살아봐. 다신 연락하지 말고 끔찍하니까. 전 이 말만을 남기고 자리를 벗어났죠. 그리고 지금은 안정을 많이 되찾았습니다. 지금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더욱더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엄마가 안 계시니 이렇게 후회만 하는 못난 딸이네요. 가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낙골당에 가서 이런저런 하소연도 하는데 어찌나 죄송스러운지 제가 너무 못났던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아서 후회 막심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꼭 잘해주세요. 저처럼 나중에 절대 후회하지 말고요. 전 지금 정말 잘할 수 있는데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굴뚝 같거든요. 나중에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고 어려운 시절 잘 키워내줘서 고맙다고 이 말은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항상 엄마 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엄마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글을 남겨보았어요. 글을 쓰고 보니 엄마가 더욱더 그리운 날이네요. 오늘 저녁 동생을 초대해서 실컷 엄마 얘기도 하고 추억에 젖어봐야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